자, 오늘 주일은요. 오늘 예배는 시대를 분별하는 일을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은행이 멈추는 날 그리고 엘리트의 계획인데요. 주강사가 제가 아닙니다. 머니투데이의 권순호 기자, 제임스 리카지가 쓴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제가 익히 이게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른 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잘했어요, 이분이. 강의도 참 잘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별도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만 잠깐 예전처럼 스톱하고 부연 설명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큰 틀의 강의를 이 권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조금 이 얘기가 지나치게 비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제임스 리카지는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저 허황된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과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믿지도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던지는 인사이트가 참 크겠다 생각합니다. 부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을 22전 22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최악의 경우까지, 이순신 장군이 정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모두 다 그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에 22전 22승이라는 대승, 그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책처럼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만약이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책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진정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산이 모두 다 동결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계엄령이 선포돼서 경찰이 여러분을 두드러 패고 억압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미래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동안 기도 말씀에 느슨했던 사람은 다시 한번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특별히 가장인 분들은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멈추는 날 엘리트의 비밀 계획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페어링이 되어 있나?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꺼졌나? 페어링? 꺼졌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Connection successful.
은행이 멈추는 날, 엘리트의 비밀 계획입니다. 수많은 악플에도 듣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한국 학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 소개도 안 해주시네요. 네. 저는 상식에 반된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뭐 책을 좀 준비해왔다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박영재북을 박영재북.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자 네. 바쁘신데 시간 내서 진행도 해주시고. 네. 어설픈 진행을 한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입다운 패기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박신 기자는 신입 기자가 아닙니다. 슬프다. 네. 오늘 뭐 책 이름이 은행이 멈추는 날. 네, 은행이 멈춘 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 리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네네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은행이 모두,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글로벌 엘리트들의 다음 경제 위기에 대한 비밀 계획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금융위기가 또 올 건데, 오면은 이제 뭐 난리 난다. 회복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금을 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까지 다 그냥 말씀을. 예, 오늘 방송 끝났습니다. 그럼 부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다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엘리트들의 비밀 계획. 왜 비밀 계획이라고? 그거는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은,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멈춘 날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저축은행 사태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렴풋이 저는 되게 어렸을 때라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2011년도니까. 그러네요. 그게 오래된 사건은 아닌데, 그때 영업정지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할아버지들 막 문 앞에 서가지고. 막 항의하고 문두들 있고, 막 돌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시장이 동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이 있다. 뭐 주식이 있어도 그건 전산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산상으로 있는 주식을 거래소가 폐쇄가 되면 인출을 못하죠. 그럼 뭐 현물 주식이 없잖아요. 그쵸. 예탁원에 가도 못 받고, 뭐 채권이든, 뭐 예금이든,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뭐 환율로 거래하게 되면 ETF라든지, 뭐 이런 거래들이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전산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결시켜버릴 거란 얘기예요. 은행이? 은행이 아니고 정부가. 정부 플러스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것이 비밀 계획이다. 이런 거예요. 조금 뭐 배경을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이거를 강제로 그러니까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되게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떤 맥락으로 보면 좋으냐면, 마크 파버 있잖아요. 닥터 둠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98년 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루비니.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18년에 그게 올 거라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훨씬 더 강력한 금융위기여가지고 수습이 안 된다. 근데 여태까지 금융위기는 전부 다 조금 더 강력해져온 그런 방향성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예시가 그 지진이라는 게 언제 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전혀 불가능한가요? 네,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몇 년 이내에 날 거다 라는 거 정도의 예측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지진, 진도 8 이상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뭐 10년 이내에 20%, 뭐 20년 이내에 한 50%, 30년 이내에 한 70% 정도 확률로 지진이 날 거다. 뭐 이런 정도 예측은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위기가 언제 올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률로 언제쯤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딱 언제를 명시해서 언제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언제쯤에 어떤 몇 % 확률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98년에 한 번 왔고 2008년에 한 번 왔고
2018년에 한번 또 올 것이다. 10년 주기설인가요, 이거? 뭐 10년 주기설은 아닌데 원래 이런 분들이 날짜를 맞추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팔자로 좀 맞추신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책, 은행이 멈추는 날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스나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이스나인은 커트 보니거트의 소설책인데, 이게 뭔가 물질이 닿으면 그 물질을 다 얼려버리는 물질이에요. 아이스나인. 아이스나인. 그러니까 뭐 얼음구, 뭐 빙구인가 그럼? 너무 이렇게, 웃겨볼 만한 책은 아닌데 자꾸 이게 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스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조치의 이름을 아이스나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엘리트들이 금융위기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표현에서 아이스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이스나인이라는 조치가 아예 허구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서킷 브레이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사이드카라는 걸 하고, 이게 그 시장이 너무 타격이 클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일단 클레임 타임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가 될 때까지 길어지면 이게 아이스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나인이라는 표현이 아예 허구의 대상은 아닌데 어쨌든 이 소설 고양이의 요람이라는 그 코미디 소설에 나온 그 물질인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리카즈의 예측은 다음 위기는 98년과 2008년의 위기에 비해서 규모가 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때죠. 그때 이후로 유례가 없는 지급불능 그리고 14년 자, 여기서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아시죠?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죠? 성인 남성이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밀 한 대면 자기 혼자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6장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래요. 은행이 멈추는 날에서 엘리트들의 비밀 계획이 무엇을 갖고 있냐? 고금일의 역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6장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꼭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트의 비밀 계획과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엘리트의 비밀 계획과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환란에서 일어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는 거래소 폐쇄. 그러면은 아까 질적으로 다른 금융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항을 진압을 했어요. 금융위기를.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양적 완화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될 거다. 아, 중앙은행이 어떤 재정 방식, 통화 네. 그걸로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는 진화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더 큰 권력이 국가 권력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의 이제 치안과 관련한 경찰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저축은행 영업정지만 하더라도 그때 뭐 사람들 와서 막 항의하고 때려 부시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동양증권 사태 그때도 막 무릎 꿇혀놓고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금융회사에서.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완전 큰 사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 자, 그래서 회복교회 카페에 제가 계속 올려놓고 있죠. 경찰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경찰력이 강해지고 그러고 있는 것인가? 군대를 다시 회수하고. 여러분, 미국은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붕괴돼서 시민들이 봉기하는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잘난 척,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 거의 계엄령 수준의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다 진압을 하게 될 것이다. 아, 다음 이제 우리 위기가 온다면 그 정도의 큰 어떤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던 게 아까 그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이 아까 그 얘기예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금융회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압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국가 경제적인 아니 글로벌 경제 전체가 아이스라인이 돼버리는 그런 질적인 변화. 그리고 이게 실물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 국가 권력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계획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 아니 금융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엘리트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몰락이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는 그 버블이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생상품 쪽에서 이제 부채가 버블이 그 버블앤버스트가 이루어지면서 버스 뻥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허브에 있는 그 자산이 없어지면은 자산이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자금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 버블을 꺼트리는 게 아니고 유지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근본적인 해결밖에 아니죠. 유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수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근거로 증명해 왔습니다. 버블 정도가 아니고 버블을 엄청나게 더 촉발시켰죠. 2008년 이후 아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였던 유럽 국가들 역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그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전 세계가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버블 유지가 아니고요. 버블 팽창입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 세계를 빚더미에 올려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행각이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증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은행이 멈추는 날 엘리트의 비밀 계획인 겁니다. 를 마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이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그 QE 같은 걸 계속하면서 재무제표가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연준의 그 재무제표에 그게 4조 5천억 원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연준의 재무제표가요? 돈을 찍어놨으니까? 예, 5배 넘게 이제 불어난 거죠. 돈도 찍어내고 채권도 매입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연준이 또 찍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QE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뭔 짓을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금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용했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2014년 제네바 리포트를 보고, 제네바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생각을 했을 때는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연준의 재무제표가 원래 상태로 좀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그 통화 이론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6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GDP 대비 총 채무 비율, 그러니까 채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넷 옐런은 얼마 전에 우리 생애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금융위기를 좀 질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다 뭐 버블을 꺼트리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지 뭐 산소호흡기 같은 걸 꽂아놓고서 살려놓고서 뭐, 제가 이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고, 막 금리 싸게 해주고, 돈 많이 들려가서 집 많이 사세요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데, 그랑 약간 비슷한 얘기 그거랑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네네.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네네. 이게 결국은 파생상품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번졌었거든요. 네네네. 이거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그 빅숏 관련한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그렇죠. 식으로 파생상품들이 커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번져갖고 어마어마하게 파생상품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트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형식으로 이걸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공급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드 랜딩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넣었으니까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6년 동안 재무제표는 회수가 안 되더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만큼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크러쉬가 오게 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중앙은행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동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네네. 부채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그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동성 공급해주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쵸. 이렇게 줄어들려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났던 거고 그 결과 2년 동안 계속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그쵸. 라는 게 된 거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린 거지. 안 벌리기도 하고 이게 뭐 유동성을 줄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이거를 야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빚진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돈을 벌어도 갚고 못 벌어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씀씀이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갚을 수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매도를 쳐버리면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설명한 거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준이 잘못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풍부하게 풀려진 유동성이 오히려 다른 자산들의 가격을 더 올려버리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만큼 됐을 때 한 번 더 크러쉬가 오면 이건 연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화폐가 이제 금을 떠난 거. 옛날 브렌턴 우즈 채권 이후에 옛날에는 이론수당 35달러 정도로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화폐라는 거는 딱 금이라는 것에 연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금태환제라고 하나요? 그거를? 예, 금태환제.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금이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화폐가 이제 무작정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금을 떠나버리니까 화폐가 좀 뭐 정부에서 맘대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디까지 불어나든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찍어내더라도 그게 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세계화폐로 인식이 되고 있던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없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원래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제 글 보면 아시죠? 그래가지고 화폐가 지금 변혁기에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이게 불편해서 아십니까? 코코아. 그러니까 희귀한 거를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야, 요걸로 우리 서로 지금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거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금 하나, 음 하나 쪼개는 금속 화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 브레턴 우즈 때 그러다가 잘 가다가 금 1온수에 뭐 35달러를 바꿔주는 거니까 달러가 곧 금인 겁니다. 이걸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들어먹고 뭐 재정 적자나고 쌍둥이 적자나면서 뭐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전 세계에서 보니까 분명 금 1온수에 달러 35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쟤네가 달러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찍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35달러를 달랐을 때 1온수를 내게 금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 니네 못 믿겠으니까 달러 갖고 왔으니까 금 내놔. 우리가 맡긴 금 내놔.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때가 1971년인데요. 얘기합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금 달라고 했을 때 아우 BJR 선언을 해버립니다. BJR 배째라 안 바꿔주겠다. 이걸 불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금과 달러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어떤 화폐가 됐냐. 예전은 근본인지 화폐인데 이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화폐, 즉 신용화폐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은 전 세계 채굴량이 똑같습니다. 그 전 세계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에 달러를 연동을 하면 이 금 이상만큼의 그 교환 비율 이상의 이 화폐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방어가 되는데 신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 미국이라는 신용이 도대체 이 달러를 어디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걸 그 수치화할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신용은 지금 이만큼이니까 니네는 뭐 1조 달러까지만 발행해야 돼. 니네는 2조 달러까지만 발행해야 돼. 이렇게 이걸 사람이 수치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막말로 한국이 뭐 돈을 찍어내는데 한국 니네는 신용이 이만큼이니까 니네는 이 정도만큼의 돈을 찍어내야 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시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용화폐가 됐다는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어떤 그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 괜찮아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율배반적인 게 그렇게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 니네 돈은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화폐 1971년도부터 시작된 신용화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없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이 멈춘 날은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신용화폐의 위기가 끝까지 목에 찰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은행이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이런 자산을 동결되면 국가가 국민들의 돈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예로 키프로스 사태에서 우리가 벌어났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 예금된 국민들이 예금한 것의 30%인가요? 그걸 인위적으로 세금으로 걷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금이라는 것이 태환이 되진 않지만 금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이 그 화폐의 기본으로 있지 않을 경우에 그 화폐는 뭐가 됐든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과 연동되지 않은 화폐는 어떤 것이 됐든 나중에는 결국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완전히 맛이 간 거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협정 이후인데 이 파운드화가 몰락하게 된 것은 사실 44년이 아니고 브레튼 우드 협정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초기 1차 대전 때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이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태환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파운드화를 계속 찍으면서 결국 그 파운드화를 사준 미국에게 금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금고에 있던 모든 금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으니까 한 30년간 파운드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파운드의 패권은 그때 금이 미국으로 가는 순간 끝난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 1온스당 35달러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고 달러 패권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결국은 달러가 패권을 잡은 것은 그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화폐의 힘이라는 거, 패권이라는 것 자체가 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된 거네요, 결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코어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폐가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지금은 이제 금태환이 없어지면서 그게 되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뭔가에 대한 보증할 수 있는 세계화폐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럼 달러 이후에, 근데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기축통화국의 어떤 기본적인,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데 이걸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해요. 트리핀. 네, 트리핀의 딜레마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쓰게 되면은 달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무역에서 내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달러로 거래를 한다 그래봐요. 그럼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달러를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그 사람은 달러를 나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달러를 내가 일본이랑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건을 많이 사야 돼요,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건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네, 미국이 적자를 내지 않으면 달러가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달러를 다 자기들이 들고 있어. 예, 그러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적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위안화가 달러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내수 위주로 미국처럼 소비가 70%가 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중국의 물건을 밖으로 팔아서 외국에 있는 외화들을 벌어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시듯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위안화를 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위안화가 흔해져야 돼요. 전 세계에 많이 뿌려져 있어야 돼요. 즉, 전 세계의 물품들을 중국이 많이 사줘야 돼요. 지금 미국처럼. 그래야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중국은 경제 발전이 막 7%, 6점 몇 프로 이렇게 막 되고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어요.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될 수 있는, 그나마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현재 가상화폐가 제일 근접해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거든요. 어떤 한 나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는 수많은 수천 대의 컴퓨터가 서로를 검증하고 그들이 서로서로 통용을 하고 여기 한국에서 있는 비트코인을 스페인 가서 스웨덴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현재 달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가 달러를 대신하는 지금 이제 현물을 대신하는 기축통화로서의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런 디지털로 결제하는 가상화폐가 곧 짐승의 표로 이어지는,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찍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것은 그냥 이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우리가 이거 사가지고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정말 오랫동안 경제를 공부해왔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 비트코인, 디지털에 대한 시스템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 5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짐승의 표가 될 거다라고 말한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화폐가 이제, 신용화폐가 종말을 고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화폐가 변형되니까 그럼 그 중심에서 이 화폐가 이렇게 전 세계 디지털로 쓰이고 그러면 디지털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이것이 짐승의 표를 찍게 되는 그런 문을 열겠구나라는
이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화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응축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고급 정보를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야 되고 서로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달러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괜찮겠어?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돼도 괜찮겠어? 너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달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려면은 적자가 돼야 되고, 적자가 되면면은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인데, 트리핀의 딜레마. 그리고 실제로 2014년이었나? 글로벌 신평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낮춘 적이 있어요. 얘네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참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예요, 그거는. 이건 약간 중국하고도 관계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뭐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네가 이제 기축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화폐의 패권을 가지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도 그게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안화를 여러 사람들이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하지 그거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유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믿음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시장에서 믿지 않겠죠. 그 가격 자체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SDR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달러 몇 프로, 뭐 파운드 몇 프로, 엔 몇 프로 이렇게 바스켓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특별 인출권이라는 일종의 화폐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 전에 중국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게 특별 인출권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달러가 그 트래핑의 딜레마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래의 화폐는 SDR이 되지 않겠냐, IMF가 특별 인출권이 되지 않겠냐. 5개 건가요 지금?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MF가 결국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냐. IMF가 결국엔 패드 역할을 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패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패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서 달러가 이제 맛이 가게 되면은 IMF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IMF가 뭘로 하냐? SDR로 할 것이다. 그런데 IMF는 누구 거냐? 미국 거다. 미국 거예요. 사실 미국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SDR 기본이 미국 달러가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IMF 총재는 미국하고 일종의 유럽하고의 어떤 딜인데 IMF 총재는 항상 유럽 사람들이에요. 뭐 얘는 뭐 스로이트 칸이라든지 뭐 나가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월드뱅크 총재는 또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저기 동방에 있는 예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공감승심 뛰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엘리트들끼리는 그런 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화폐를 찍어내는 거에 기본이 되는 뭔가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폐를 찍어내려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화폐를 찍어내는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세를 한다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그게 그 세계 과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왜냐면은 구글이라든지 뭐 일종의 구글세라고도 좀 불리는데 OECD BEPS라고 BEPS 해갖고 구글이 뭐 여기저기서 돈은 많이 버는데 이거 다 조세 피난처로 돌려놔가지고 과세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자본이 막 해외를 넘나들면서 이게 자금을 자꾸 회피를 하니까 과세가 안 되니까 세계적인 중앙은행이 어떤 SDR을 발행을 하면서
세계적인 과세도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단지 미카즈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죠.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이제 근거가 뭐냐? 네.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는 거에 근거가 뭐냐?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거 자체가.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 금융시장은 복잡계라는 거예요. 복잡계라는 말도 좀 어렵죠. 복잡계라는 게 이제 나비 효과인데, 자연현상은, 어떤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좀 건너뜁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과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수학적인 뭐 해석, 뭐 이런, 그런 건데요. 특히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결론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너뛰고요. 이라는 책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네네네. 이게 영어 제목은 런투. 그러면 조금 건너뛰고 바로 45분부터 45분부터 네, 여기서부터 다시 들으면 됩니다. 제목이 위험이 멈춘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900년 동안 유지됐던 콜로나 가문적인 성격이 분명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가 금융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책에서 그 뒤로 가면 약간 그 정치사회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슈페터로 예를 드는데 그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거고 결국은 공공지출 적자가 극심해지는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부상을 하게 될 것이다. 네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동 수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예. 불안 때문에 예. 그래서 빚을 불가피하게 계속 물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럼 이게 극대화되면 나중에는 자본주의가 끝난다는 건가요? 자본주의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되게 되고 네. 그리고서 약간의 파시즘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파시즘적인 성격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자, 이분들은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고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그럼 지금 파시즘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공산 뭐 사회주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서민들을 억압하는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런 집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게 뉴월드 오더입니다. 이게 약간 파시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인종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그쵸. 어떤 지지자들 중심의 어떤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들,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 자체도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어떤 그 아젠다에 기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트럼프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베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게 파시즘을 내가 얘기하고 자본주의의 몰락을 얘기하는 게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버니 샌더스라든지 아니면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는 그 건강보험 그리고 토마 피케티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블랙 스완이 아니다. 블랙 홀스다. 블랙 스완은 너무 작다. 블랙 홀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다 빨려 들어가고. 네.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던 예를 들면서 시장 충격들이 나타났던 예들 한번 2시간 만에 환율이 10% 이상 움직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리고서 여기에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어떤 트리거들이 걸리게 되면 이 금융시장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릴 것이다. 폭탄이 되겠네요. 그리고 빠바바바바바 터지고서 더 이상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은 아이스9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를 폐쇄하고 환시장을 폐쇄하고 채권시장을 폐쇄하고 모든 자금의 인출을 동결하고 모든 주식거래, 채권거래를 동결해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한 행정력으로 다 제압을 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먼저 나지 않을까요? 전쟁을 누구랑 하죠? 전쟁이 날 것 같은, 이게 약간. 뭐 글로벌 엘리트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자금 동결을 해버리면, 중국이. 아니 그 시장을 예를 들어 유럽이라고 하자. 런던이라고 하게 되면은, 런던 시장에서도 동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시장만 열어놓으면은, 미국 사람이 런던에 있는 거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자기들도 동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국은 동결시켰는데 뭐 EU 뭐 둘 다 EU에 있긴 하지만 독일이 아직 시장을 거래하고 있어. 네. 그럼 다 거기 가서 매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거기도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결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랑 전쟁을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중앙은행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 동결을 시켜놓고 이게 수습이 될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습이 되나요? 닫혀 있는데? 뭐, 수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뭐 청산거래도 하게 되고, 뭐 또 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서 진짜 실질적인 디레버리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채로 버블돼 있던 것들.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시대에 사채 동결 조치하면서, 네. 야, 채권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장과 동결시켜놓고서, 주식은 지금 명목상으로 있는 가격의 10%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메로라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 세 나라가 합작해서 만든 화폐가 아메로인데요. 미국 달러가 붕괴되면 이제 그 아메로라는 화폐를 바꿔주는 겁니다. 교환 비율로 해서. 뭐 100달러에 1아메로 이렇게 자기들이 교환을 그 국가가 맺는 겁니다. 쥐들 마음대로 약탈이죠. 약탈. 사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화폐 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비트에 뭐 몇백 달러 이런 식으로 교환 비율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세상, 지금 현재의 현물 세상을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을까. 먼 훗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알스라인을 딱 해가지고 아무도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한 다음에 진짜 뭐 주식 거래도 감자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야 주식은 뭐 우리 10%만 하자. 채권은 10%만 하자. 네. 달러 대비 뭐 파운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우리 뭐 달러는 지금 뭐 100만 달러 있는 사람은 10,000달러만 가져가라. 안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안 준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은 경찰을 동원해서 다 때려잡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금융위기, 새로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자, 좀 정리 좀 할게요. 참 끔찍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가치가 뭐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겠지만 쓰레기통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이 책에서는 곧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상이 실제로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안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걸 신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뉴월드 오더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림자 정부를. 그들은 이런 날을 서민들의 자산을 다 뽑아서 자기들은 배를 불리고 서민들을 거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 열릴지 모르나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 말씀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잘 돼 있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더불어 주께서는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고 사람들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옷도 신발도 그러나 그 외에는 가지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팔아서 거음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변하는 이 환경을 유심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변화의 시대, 특별히 화폐가 대격변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공부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폐의 시대에 눈을 떠서 관련 책을 사고 저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대가 변하는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요. 알아야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누가 주입식으로 해주는 그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인근 가까운 도서관 가서 블록체인, 핀테크,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검색을 해서 도대체 지금 도무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나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눈도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남의 말 듣고 누가 이거 좋대. 누가 이런 거 대비해야 된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될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도서관을 가고 책을 주문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직접 깨어서 마치 우리가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준비도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도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런데 그분은 애를 쓰고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적으셔도 괜찮아요. 핀테크, 이런 용어들을 집어넣어서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보시면 미래의 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 역시 회복교 카페로 오면 시대가 변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사를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회복교회 카페와 함께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하셔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행의 종말, 엘리트의 괴 이라는 것을 오늘 권순우 기자를 통해서 대리 강의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슴에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더 많이 허락하셔서 저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위기를 주님과 함께 홀로라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짐승의 표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눈물 나는 삶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